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중국은 기업부채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원가 이하로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양회 이후 예상이 되는 중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100% 맞는다 이런 보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때에 참고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은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그래서 경제를 다시 원상복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경제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 것인가, 이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가 한번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우리나라 기관 산업들이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간 소비를 부양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중국 경제가 주변국 혹은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어떤 경기 진작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양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던 부분은요, 내수 경제의 자립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립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내수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100%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 말이 내수 소비만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DP의 구성 항목 중에서 수출입의 비중은 줄이고요, 기존 대비해서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보다 강화시키겠다, 즉 중국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은 내수의 소비 외에도 중국 내수적인 정부와 기업의 투자 항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중국의 기업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심한 데에서는 거의 뭐 GDP의 180%, 200%까지 지금 기업 부채가 됐다고 통계를 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하더라도 아마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접촉하고 있고 또 들어보고 있는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지 간에 현재는 완전히 생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알리바바 창업자로 알려진 마윈 같은 사람도요, 올해를 두고 바오밍년, 올해는 죽지 않고 사는 것만 도모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해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여력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국영기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 외에는 아마 투자는 크게 줄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요, 중국 정부가 당시 GDP의 약 13% 되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내수 소비력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민간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진작은요, 주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부수적인 측면에서 내수 소비가 이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부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정부 투자 외에도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운영 공간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통화정책까지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정부 투자와 재정정책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이 되는 정부 투자는요, 크게 7대 신산업 분야가 있고요. 지방정부의 SOC 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넣었고요. 7대 신산업에 투자가 되는 정부 지출이 약 2조에서 3조 위안은 최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화로 한 340에서 520조 정도가 되는 규모고요. 이것이 문제가 올 한 해에 투자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 투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SOC 사회 인프라 시설이죠. SOC에 대한 투자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20년에 약 4조 위안, 약 7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총 투자 규모를 24조 정도로 현재까지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발표를 하니까. 근데 24조 중에 올해는 4조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24조를 갖다가 다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30조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정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로, 항만, 교량, 건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기 진작을 불러일으켰는데 두 가지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산업의 공급 과잉 초래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원망 그리고 반중 심리가 심각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을 하니 조선업에 있거나 철강업에 있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든 못하든 계속해서 거기다가 설비 투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가면서 조선철강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신호가 옵니다. 몇 가지 산업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인데 당시 중국이 정부 투자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좀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원가 이하로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썼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투자라면은요, 결코 과거에 했던 그 안 좋은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7대 신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방향을 옮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변국들하고 마찰을 없애면서도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 표준화, 의 표준화를 중국이 먼저 정립을 해버린다. 거기에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막대한 소비력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겠습니다. 현재 확인이 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재정 적자 지출을 기존의 GDP 대비 3%에서 4%까지 상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4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700조 원 정도에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거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상회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특별국채를 발행을 할 것인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13년 만에 집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약 2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350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방 채권으로는 기존에 이제 2.5에서 3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4에서 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로 말씀을 드렸던 7대 신산업과 지방정부 SOC, 재정정책으로서 재정적자 지출, 특별 국채 발행, 지방 채권까지 다 합치면은 약 16에서 18조 위안 정도, 하나로 치면 한 2,800에서 3,100조 정도에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민간의 중국 경제에 뿌려질 예정이고요. 2008년도에는 GDP의 한 13% 정도를 부었거든요. 이번에는 13%를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20%에 육박을 하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좀 차이가 있다면 2008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쓸 테니 우리 다 살자. 그래서 약간 구호성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돈을 쓰는 거를
잘 안 밝혀요. 조용히 써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막 찾아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나갔구나, 여기도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바로 효과를 봐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약점이라는 부분은 고용입니다. 일단 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700에서 800만 명씩이 나오고 있고요. 농민공들이 지금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7대 신산업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대 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인프라 건설이 있습니다. 5G의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말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미 세계에서 넘버1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린 부분도 있지요. 근데 중국이 추진을 하는 5G 인프라 건설은 단지 5G 관련한 하드웨어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기반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부 5G 관련하면은 5G가 하나의 고속도로다 라고 하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3G에서 4G로 갈 때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동영상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가 됐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그런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5G로 갈 때에는 어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간 고속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과 같은 메가시티, 이런 도시 외에도 신일선 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해 인근에 항저우라든지요, 닝보라든지요, 이런 곳에서는요, 사실상 상하이하고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왜냐면 고속철을 타면은 1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하이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은요, 상하이에 살지 않고 근처에서 살고도 그 경제권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도시 지역으로의 그 도시화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도시 내에 지하철을 확대하는 거는 어떤 그 대도시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고압 설비에 대한 이런 투자가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특고압 설비가 뭐냐, 그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뼈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에너지의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은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 자원을 확보를 한다든지 전력 자원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1대1로도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죠. 중국은 많은 발전 시설이 중국 서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전된 전력을 소비층이 대부분 중국 동부 연안에 있죠. 그런데 중국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가는 이 거리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요, 짧게는 한 1500km, 길게는 한 2000km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압 설비 기술로는요, 800km 정도를 지나면 전력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량을 갖다가 중간에 낭비가 없이 동부 지역으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하고도 관계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소의 확대입니다. 기존부터 추진을 해오던 전기차의 보급률을 증가하던 거하고 맥락상에서는 같이 있고요, 이미 중국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베이징과 같은 도시는 공기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뭐 녹색 경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중국이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차 기준으로 하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중국 기준으로 그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의 가솔린과 디젤 기준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기준으로 자동차가 바뀌어버리면요, 중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그 분야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이고요. 중국이 14억 인구가 모바일로 날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저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소비 패턴과 중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각종 업체,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생태계까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공지능은 이미 적지 않은 영역에서 상용화가 돼서 실제 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접하는 거로는 이제 애플에 있는 시리 같은 기능이 있죠. 모바일로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중국은 식당에 가면 이제 로봇들이 음식을 나르는 곳들도 점점 많아져요. 들어봤더니 그 로봇 업체한테 로봇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빌린답니다. 그래서 2년 약정, 3년 약정으로 빌리는데요. 그 로봇가 종업원 고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그러니까 단순한 영역에서 지금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줄 서가지고 열받으면 로봇가 와서 화내지 말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 또 기분이 풀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꼭 로봇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갈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중국 현지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인공지능 기능이 5G하고 모바일 환경하고 연합이 되면서 약간 그 주민 통제의 역할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곱 번째는 공업 인터넷입니다. 이 공업 인터넷이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생산 이전에 원자재 개념에서부터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재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100%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무서운 계획 경제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응도 빠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구사를 했을 때에, 정책을 실시했을 때에 기업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예상이 됩니다.